저번 시간은 이제 3장까지 최적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보면은, 우리가 지금 1장에서 경제학의 원칙과 연습이라는 거 했었고, 그 다음에 방법과 질문, 그 다음에 최적화까지 아주 경제학의 기초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오늘부터는 그 4장 수요 공급 그리고 균형이라는 그 주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텐데요. 음, 뭐, 그냥, 단순하게 설명하면은 우리가 그 시장이라고 얘기했을 때 보면은 수량이라는 게, 이쪽에 있고, 가로축에 있고, 그 다음 가격이라는 게 있고, 나중에 보면 수요는 이렇게 되고, 수요는 우하향하고, 공급은 우상향하더라. 이렇게 해서 이제 나중에 보면 이제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균형이라는 점, 요 점 가지고 이렇게 비교를 하고, 만약에 균형에서 벗어났을 경우는 어떻게 되냐, 이렇게 간단한 얘기를 할 텐데요. 근데 여기 뒤에 숨겨져 있는 내용들이 좀 많죠. 수요라 그러면 소비자. 여러분들, 물건을 구매한다 나 여러 가지 할 때, 그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다 보면 이제 소비자 선택 이론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그 다음에, 공급 같은 경우도 이제 공급 곡선이 우상향한다 이렇게 써 있지만은, 공급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그러고 보면은 이제 나중에 보면, 완전 경쟁 시장, 독점 시장, 그 다음에 과점 시장, 이런 식으로 해서 시장에 따라서 어떤, 경쟁 상황에 따라서 가격 설정하는 게 좀 다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전 장에서 3장에서 최적화라는 얘기 들었었잖아요. 최적화라는 것이 수요자 측면에서도 최적화가 나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업, 공급자 입장에서도 최적화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자세한 그 최적화 얘기는 아마 그러니까 이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단순하게 수요 공급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균형에서 벗어났을 경우에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이거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간단하게 요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시죠.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경제 과목을 들은 학생들도 있고 안 들은 학생도 있겠지만 그건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있고 수요 곡선은 이렇게 우하향한다 그러죠. 이제 뒤에 좀 나올 텐데 수요 곡선이 왜 우하향하는가 이런 식으로 보면은 여러분들 소비자 입장에서 당연히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뭐냐면은 가격 먼저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가격이 비싸다 그러면은 가격이 이렇게 높은 상태로 P2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P2라고 돼 있으면은 살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Q로 했을 때 Q2 이렇게 돼 있고. 근데 가격이 아주 낮을 경우에는 가격이 P1으로 좀 낮아질 경우에는 살려는 사람이 많겠죠. 그렇죠? 이렇게 좀 잘못 표시는 상관없지만은 그래서 가격이 낮아지면은 살려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수요 곡선은 이렇게 오른쪽으로 우하향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형태를 보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얘기했을 때 가격 먼저 얘기를 했죠. 그렇죠? 가격이 비싸면은 살려는 사람이 적을 것이다. 또는 가격이 아주 저렴할 경우에는 살려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그래서 가격이 어떻게 되면은 수량이 어떻게 될 것이다 좀 얘기를 했었죠. 근데 반대로 수량적인 측면으로 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수량이라는 게 아주 적으면 어떻게 될까요? 반대로. 수량이 아주 적으면 어떻게 될까요? 수량이 아주 적다 그러면은 되게 경쟁이 좀 많이 생길 거예요. 그걸 원하는 사람이 많다고 이렇게 하자 그러면 경쟁이 심하게 되고 그리고 반대로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경쟁이 많은데 수량은 한정되기 때문에 경매하듯이 생각해 보면은 아주 비싼 가격을 지불하는 사람이 요거를 차지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수량이 많이 있을 경우에는 물량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가격이 좀 떨어지겠거니 그래서 이렇게 될 것이다. 좀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반대로 그러니까 수량적인 측면으로 좀 얘기를 하더라도 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제가 한번 Q1 입장에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수량이 아주 적은 거죠. 예를 들어서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한 개. Q1이라는 게 한 개예요. 자, 근데 이걸 사고 싶은 사람은 수십만 명 이렇게 또는 수백만 명이 된다고 땄을 때 그럼 어떤 사람이 이거를 가져갈 수 있냐 이거죠.
근데 단순히 생각하면은 돈 많은 사람이 사겠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돈이 많다 그래서 무조건 그 높은 가격을 지불하는 건 아니죠. 왜냐면은 근데 사람이 어떤 물건을 대할 때 사람마다 느끼는 가치가 다를 수 있는 거죠. 그거를 뭐냐면은 지불 용의 금액이라고 좀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아이폰 신형 나왔죠, 그죠? 신형 아이폰이 나왔는데 이 신형 아이폰에 대해서 좀 가치가 지금 얼마 정도 하죠? 뭐 백 몇십만 원 하는 것 같은데 신형 아이폰에 대해서 한 20만 원 정도 가치밖에 만족도를 못 느껴요. 이렇게 하는 친구도 있어서 아이폰을 안 사는 친구들도 있고 어떤 친구들은 신제품이 나오면 무조건 새로 사는 친구들 있죠. 그죠? 왜? 그 가격보다는 내가 그 가격에 함으로써 느끼는 만족도가 더 크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여기서 경제학에서 얘기했을 때 보면은 그 대가를 지불하는 거는 그 대가를 지불하는 소비자가 최소한 그 가격 이상의 만족도를 느끼기 때문에 그걸 구매한다 이렇게 하는 거죠. 뭐 그래서 그에 관련된 내용은 좀 이렇게 좀 뒤에서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수요 곡선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이제 우리 그 책에서는 수요 곡선을 그냥 직선 형태로 할 거거든요. 근데 수요 곡선 같은 경우가 이렇게 직선으로 이렇게 표시되는 게 맞는지 좀 얘기를 해보는 거죠. 사실 제가 좀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수요 곡선은 오히려 이런 식으로 모양이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고 있거든요. 왜냐면은 수량이 아주 적어지면요. 수량이 아주 적어지면은 그걸 얻으려고 엄청난 거를 이렇게 비용을 지불할 그런 것도 발생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미술품 있죠, 미술품. 근데 어떤 그 예술가가 있었는데 예술가가 죽고 나서 미술품이 되게 희귀해지고 그러면요. 뭐 여러분들 경매시장 많이 들어봤겠지만 유명한 그 미술가들의 작품은 몇백억, 몇천억 되는 경우도 있죠. 그렇죠? 그랬을 때는 아주 소량일 경우는 이 가격이 무한대로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왼쪽보다는 사실은 오른쪽이 좀 더 가까울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그래서 오른쪽 같은 경우는 가격이 거의 0에 가까워짐에 따라서 살려는 사람은 무한대로 늘어나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수요 곡선은 직선이라기보다는 이렇게 좀 이런 모양새를 띄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죠. 공급 곡선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공급 곡선은 뭐냐면은 PQ. 그래서 이걸 서플라이 그래서 공급 곡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공급 곡선이 왜 우상향하죠? 이것도 뭐냐면은 가격을 먼저 P 기준으로 설명하느냐 Q 기준으로 설명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좀 달라지거든요. 가격을 먼저 생각하면은 어떻게 되죠? 가격이 올라가면 어떻게 되죠? 공급자는 뭐 생산자죠. 가격이 상승하면은 생산자 입장에서는 뭐 판매 가격이 늘어남에 따라서 당연히 공급을 늘릴 것이다. 이렇게 하니까 그 공급선은 오른쪽으로 올라가는 형태를 떼는구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Q 기준으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물량 기준으로. 물량 기준으로 하면요. 수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비용이 상승한다 그러죠. 비용이 상승해서 가격을 높게 책정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공급 곡선은 비용 곡선을 나타낸다고 이제 좀 나중에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공급 곡선에 죄송합니다. 공급 곡선의 기울기라는 것은 이게 그 한계 비용을 나타낸다고 그러거든요. 한계라는 개념 우리가 배웠었죠. 마지널이라는 얘기를 좀 저번 시간에 했었고, 한계라는 것은 뭐 다른 게 아니라요. 수량이 또는 이제 뭐 어떤 인풋이라든지 그게 한 단위 늘어났을 때 비용이 얼마나 변화를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한계 비용,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여기서도 초반에는 공급 곡선을 그냥 직선으로 그렇죠? 우상향하는 식으로 좀 그렸는데 실제로 공급 곡선의 모양새는 이렇게 되는 게 맞다. 그러니까 이 기울기를 보면은 이제 수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기울기가 조금 더 가팔라지죠. 그렇죠?
요거를 좀 설명드릴게요. 왜 그러는지. 음,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할 수 있는데요. 뭐 이렇게 좀 얘기를 해볼게요. 경제 효율성으로 좀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그림은 못 그리는데 여러분들이 여기 어떤 사람이 있어요. 여기 사람이 있는데 이게 사과나무예요. 사과나무. 사과나무가 있는데 사과가 여기 좀 이렇게 열려 있죠. 자, 그러면은 비용을 따졌을 때 보면은 이 사람이 사과를 딸 때 얼마나 노력이 필요한가 좀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 우리가 경제학에서 좀 얘기하는 거는 뭐 되게 효율성을 먼저 강조를 하거든요. 그래서 자원의 배분 같은 거를 하거나 또는 이렇게 투입하고 그랬을 때 가장 효율적인 걸 먼저 투입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효율적인 것도 하다 보니까 효율적인 게 제일 비용이 적고 그 다음에 자원을 투입할 때 보면 두 번째로 효율적인 걸 이렇게 하거나 또는 자원의 희소성으로 따졌을 때 보면 처음에 아무것도 없이 하나를 먼저 할 때는 보면은 자원이 되게 많기 때문에 좀 별로 부담 없이 이렇게 하다가 조금 더 사용을 함에 따라서 자원이 희소해지면서 그 자원 이용에 대한 비용이 증가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좀 점점 이렇게 한 개의 비용이 늘어난다 이렇게 좀 생각할 수도 있고요. 요 나무를 보면요. 요 사람이 그러니까 사과나무에서 사과를 따는 거죠. 사과나무에서 열매를 따는데, 처음에는 뭐냐, 효율적인 거 가장 쉬운 거, 그죠? 요거부터 따고, 그 다음에 여기 사과 있으니까 두 번째 요거 따고, 그 다음에 요거 따고. 요, 보면은 이제 3번부터 보면은 이 사람이 손이 안 닿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사과를 이렇게 따다 보면은 처음에 사과 따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노력이 안 들겠죠. 그죠? 비용이 별로 안 들겠죠. 이 사람의 노력 같은 게. 두 번째는 그래도 첫 번째보다는 좀 따기 어려우니까 좀 노력이 필요하겠고, 세 번째, 네 번째로 갈수록 점점 더 노력이 더 많이 들어가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한번 그 논리로 따져본다 그러면은 그 공급곡선은 직선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이렇게 좀 비용이 증가하는 식으로 요런 식으로 되는 게 맞다고 할 수 있겠죠. 하여튼 근데 이런 내용은 나중에 좀 한계 비용 뭐 이런 내용들은 그 이후에 장들에 있어서 보다 이제 좀 상세하게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수요와 공급이 있다 그러면은 이제 시장이라는 게 존재를 하는 거죠. 시장이라는 게 여기 보면은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수요와 공급이 있고, 그다음에 그 시장에서의 수량과 가격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 간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이걸 분석하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때고요. 이번 장에서 두 번째들은 구매자는 어떻게 행동하느냐. 아까 얘기했었죠. 아이폰 제가 뭐 수업 시간이라 그러면 학생들한테 그래서 제가 어떤 아이폰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아이폰을 얼마에 살 의향이 있느냐 여러분들한테 물어볼 거예요.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그 아이폰을 삶으로 인해서 느끼는 만족도, 그걸 화폐 가치화 시켜야겠죠. 그 만족도와 실제 그 비용과의 관계를 생각해서 여러분들의 만족도가 그 비용보다 높다면은 여러분들이 그걸 구매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여러분들 그 예산이 있다는 가정하에서, 그죠?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4-2 구매자들은 어떻게 행동하는가 이 부분에서 좀 더 자세히 얘기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판매자, 공급자 입장에서 좀 얘기를 할 거고요. 그러면은 이제 소비자 또는 수요자, 공급자 이렇게 같이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균형이 어떻게 되는가, 균형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이번 주 우리 4장에서 좀 논의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이제 일단 완전 경쟁 시장을 가정을 하고요. 완전 경쟁 시장이라는 건 뭐냐면 개개인이 공급자든 수요자든 가격에 대해서는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을 가정하고요. 그래서 판매자 모두는 동일한 상품 혹은 서비스를 판매한다. 그래서 모든 공급자가 동일한 제품을 공급하고요. 그다음에 그 각 수요자나 공급자나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이 없다. 그래서 어떤 개인 구매자 혹은 개인 판매자도 재화와 서비스의 시장 가격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영향력이 크지 않다. 이런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요 곡선 아까
지만은 이제 시장이라는 것이 그래프로 설명할 때 보면 수량과 가격 간의 관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수요 곡선은 시장 가격과 구매자가 수요하고자 하는 재화의 수량 사이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이걸 좀 해고요. 그다음에 공급 곡선은 시장 가격과 판매자가 공급하고자 하는 재화와 수량 사이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 경쟁 균형 가격이라는 것은 수요량과 공급량과 일치시킨다라는 거죠. 제가 요거 균형에 대해서 저번 시간인가요? 좀 균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한 게 있는데 여러분들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균형은 뭐라 그랬죠? 변하지 않으려는 상태. 그쵸? 균형이라는 거. 물론 이제 이전 장에서는 균형이라는 것은 뭐 다른 사람을 나쁘게 하지 않고서는 상태가 개선되지 않는 상태. 이걸 균형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하여튼 그 균형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으려는 상태고 이 균형도 두 가지가 균형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는 목적성 균형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비목적성 균형이 있다 그랬죠. 목적성 균형이라는 것은 의도해서 최적을 찾아가는 거 이런 걸 목적성 균형이라고 했었고 비목적성 균형이라는 것은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딱 일치가 돼서 딱 머물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그 수요와 공급이 일치되는 점 이건 뭐냐면은 그냥 어떻게 왔다 수요와 공급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서로 맞춰지는 점이 딱 생긴 거예요. 이런 거는 의도하지 않게 비목적성이라고 되는 거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균형이 되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거죠. 그 다음에 핵심 개념으로 다섯 번째 보면은 가격이 자유롭게 변동하지 않으면은 시장은 수요량과 공급량을 일치시키지 못한다. 이 얘기죠. 요즘에 최근 뭐 코로나 사태로 인한 그 마스크 있잖아요. 마스크 수요 공급. 요것도 좀 요거와 관련될 수 있다고 좀 얘기할 수 있겠죠. 자, 휘발유 가격이 하락하면 사람들은 얼마나 더 많이 휘발유를 구매하는가? 요거 같은 경우 요거는 여러분들이 좀 뒤에라든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당연히 좀 여러분들이 수요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될 것이냐 미리 짐작을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자, 여기서 보면은 2013년 베네수엘라에서는 휘발유 가격이 갤런당 4센트였다. 이런 가격이라면은 당신의 행동은 어떻게 바뀔 것인가? 갤런이라는 것이 한 4리터예요. 4리터, 이게 한 3.78인가? 그래서 4리터 정도 되거든요. 그럼 1리터에 1센트죠. 그럼 1리터에 1센트, 되게 싸죠, 그렇죠? 그러니까 1센트니까 10원? 12원? 그렇죠? 지금 유가가 많이 하락하긴 했지만 여러분들 부모님 주유소에서 1리터 휘발유 넣으면은 천몇백 원 할 텐데 거의 공짜죠, 그렇죠? 그렇다 그러면은 사실 어떻게 수요가 어떻게 될지는 여러분들이 당연히 좀 짐작을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뒤에 답이 나오거든요. 이 챕터 끝에쯤에. 이제 갈색 달걀은 왜 흰색 달걀보다 비쌀까? 근데 미리 여러분들한테 어떤 힌트를 주자면요. 수요 공급으로 따졌을 때 보면요. 수요 공급 D1 그러니까 D라고 이렇게 수요 있고 공급 있고 가격이 올라가는 경우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가격이 올라가는 경우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초기 균형. 나중에 자세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P1 스타, Q1 스타로 초기 균형이었을 때 가격이 올라가는 케이스는 여기 오른쪽에 두 번째를 똑같이 한번 그려놓을게요. 그림은 좀 이상하더라도 이 P1 스타, Q1 스타는 동일하다고 우리가 생각하시죠. 가격이 올라가는 경우는 둘 중에 하나예요. 뭐냐면은 수요가 증가해서 이렇게 되거나, 그렇죠? 수요가 증가해서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죠, 그렇죠? P2 스타, Q2 스타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서 보면은 수요가 증가해서 가격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죠, 그렇죠? 그러면 이랬을 때 뭐냐면은 가격은 올라가는데 또 뭐가 올라가죠? 수량으로 따졌을 때
수요가 증가했을 때는 수량도 증가하죠. 그렇죠? 아, 가격이 증가하고 수량까지 증가하면은 이 가격의 상승이라는 것이 수요의 증가에서 오는 거구나.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죠. 그렇죠? 두 번째로는 공급이 감소해도 이렇게 되거든요. 공급 자체가 감소해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공급이 감소하는 경우는 왼쪽으로 가는 거죠. 자, 이렇게 보면은, 여기서도 본 거죠. 공급이 감소하면 어떻게 되죠? 가격이 P3라고 할게요. P3 되고, Q3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급이 감소할 경우는 가격 오르는 건 맞는데, 뭐가 감소하죠? 수량이 감소하더라. 그래서 수요가 증가하더라도 가격은 오를 수 있고, 공급이 감소하더라도 가격이 오를 수 있고. 그런데 뭐냐면 이 둘 차이는 수량이 증가하느냐, 수량이 감소하느냐, 이 둘 간을 비교하면은 우리가 좀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얘기는 이 달걀 관련된 질문도 이 장의 마지막쯤에서 우리가 좀 답을 알 수 있을 걸로 알 수 있을 겁니다. 네. 자, 여기서 시장 보면은 시장 가격은 구매자와 판매자가 거래할 때 가격이다. 그렇죠? 자, 시장 가격은 구매자와 판매자가 거래할 때 가격이다. 그럴 때 이 시장 가격은 그냥 시장에서 아무 점을 찍은 아무 가격이죠. 아무 가격. 근데 시장 가격이 형성되는 과정이 다르다는 얘기죠. 그래서 시장 참여자의 수가 적을 때 중고자동차의 거래 이렇게 될 때 하고 시장 참여자의 수가 많을 때 이렇게 됐을 때 그 시장 가격이 형성되는 과정이 좀 다르다는 얘기죠. 무엇인지는 좀 차근차근 우리가 얘기하겠습니다. 완전 경쟁 시장에서 자 우리가 가정했던 게 뭐였죠? 그러니까 모든 구매자와 판매자는 동일한 가격을 지불하거나 부과하고 어떤 판매자나 구매자도 그 시장 가격에 영향을 줄 만큼 영향력이 있지는 않고 모든 판매자는 동일한 제한화 서비스를 판매한다. 자, 이 가정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나중에 이제 지금 이 시장에서는 소비자와 판매자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냥 지금으로서 그냥 판매자, 구매자, 소비자, 공급자 이렇게 뭐 수요자, 공급자 이렇게 좀 얘기를 해서 그냥 곡선상으로 좀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 보면은 공급자 같은 경우도 공급자가 누구냐, 시장 영향력이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가격 설정하는 그 메커니즘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완전 경제 시장을 가정해서 좀 분석을 하려고 하는 거죠. 이 시점에서 시장이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애담 스미스 같은 경우는 가격을 여러분들 국부론이라는 걸 봤었지만은 애담 스미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시장이라는 게 있고 규정에서 벗어날 때 균형이라는 건 뭐 나중에 그림을 보더라도 그리고 균형에서 뭐 균형이라는 건 나중에 좀 얘기할 텐데 균형이 있을 때 그랬을 때는 여기서는 수요하고 공급이 일치되니까 좀 그렇지만은 균형에서 벗어났을 때 그렇죠? 만약에 가격이 여기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좀 얘기하는데 이 가격에서는 싸니까 균형 가격보다 싸니까 살려는 사람은 많고 균형 가격보다 낮으니까 팔려는 사람은 적고 그죠? 이렇게 되면은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죠. 그죠? 그래서 초과 수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이런 현상도 발생하고 그러는 거죠. 그랬을 때 어떻게 될 거냐? 처럼 여기서 하는 것처럼 이 시장이라는 것은 자비롭지 않다는 얘기죠. 애담 스미스가 9%에서 얘기했던 거는 가격이나 시장에서 가격이라는 메커니즘이 보이지 않는 손인데요. 이 사람들은 다 이기적인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수요자든 공급자든 이기적인 사람들이니까 자기의 이익이 맞는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것만을 생각하다 보니까 막 이렇게 가격 움직임에 따라서 반응을 하면서 균형에 도달하는 이런 좀 내용을 좀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처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배분하는 게 아니라 지불할 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배분한다는 얘기죠. 가격이라는 걸 그래서 가격 낮추면은 이 가격에 살 수 있는 사람들은 사고 말라 이런 이기적인 어떤 행위 이런 걸 통해서 좀 균형으로 도달하는 거죠. 자, 당신은 이 캔디바를 구매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지불할 용의가 있습니까?
사실 이 경제학 원론이 화요일 날 9시부터 10시 15분, 그 다음에 목요일 날 몇 시죠? 10시 반부터 11시 45분. 이때 이제 원래는 오프라인으로 수업을 해야 되는데, 이때 여러분들 되게 배고플 시기죠, 그죠? 아침을 대충 먹고 온 사람도 있고, 아침을 때우고 그냥 안 먹고 온 친구들도 있고, 있다 보면은 이거에 대한 만족도가 그러니까 가치가 확 다를 수도 있을 거거든요. 이게 지불용의 금액이죠. 지불용의 금액은 상황에 따라 좀 다를 수도 있죠. 그렇죠?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미 점심 먹고 이 초콜릿 바를 한다 그러면은 이 초콜릿 바에 느끼는 가치가 좀 적을 수도 있고, 아주 배고플 때 상당히 좀 클 수도 있고, 그죠? 자, 자, 뭐, 아주 기초 용어를 얘기할게요. 수량이죠. 량이라는 거는 수요량. 그래서, 주어진 가격에서 구매자가 사고자 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수량을 나타내는 거죠. 그렇죠? 가격이 있을 때 얼마나 사는 게 수량을 나타내는 거고, 표라는 것은요, 그냥,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가격에 따라서 얼마나 수량을 할 것인가, 이거 표로 정리한 거예요, 표로. 수요 곡선이라는 것은 표 대신에 그냥 그래프로 표현한 거죠. 그렇죠? 뭐 어려울 거 없죠. 량은 그냥 수량을 나타내는 거고, 표를 가격에서 얼마나 사는지를 수량을 그냥 표로 정리한 거, 곡선은 그냥 그래프로 표현한 거다. 그렇죠? 자, 이거 뭐 여러분들이 한번 보죠. 아까 이 초콜릿 가격을 1.5불로 하니까 이거 너무 비싸다. 이 가격에 살려는 사람은 한 명밖에 없죠. 그렇죠? 좀 낮아지면서 조금씩 늘어나고 25센트, 그러니까 300원 정도 되니까 20명이 살려고 그렇게 하고요. 왜 그럴까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요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지불 용의 금액. 사람에 따라서 이 지불 용의 금액은 자기가 느끼는 만족도예요, 만족도. 개별들이 느끼는 만족도죠. 그렇죠? 그러니까 1.5불, 그러니까 거의 한 2,000원 정도, 그 초콜릿 하나가 2,000원 정도일 때 보면은, 어떤 사람은 이거에 대해서 2,000원 이상의 만족도를 느낄 수 있는 거죠. 하나 샀을 때. 근데 나머지는 뭐냐면 자기가 느끼는 만족도는 이 1.5분보다 작기 때문에 이걸 안 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좀 가격이 낮아지면서 그걸 추가적으로 살려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본 것처럼 수요 곡선이라는 것은 좀 하향하더라. 그러니까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서 살려는 사람들도 늘어나더라. 반대로 가격이 올라감에 따라서 살려는 사람들이 줄어들더라. 이렇게 좀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겠죠. 그래서 수요 곡선은 우하향한다. 그래서 즉 수요 곡선에서 가격과 수요량은 음의 관계가 있다. 그렇죠?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는 것은 추가적 단위에 대한 지불 용의 금액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여기서 왜 이 사람이 이만큼 구매하느냐?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요만큼의 지불 의향이 있는 거죠. 그래서 비싼 걸 지불하는 거고, 근데 다른 사람들은 어때요? 다른 사람들은 이걸 비싸다고 생각하는데 좀 가격을 낮춰주니까 요 가격에 못 샀던 사람들이 추가적으로 들어오면서 좀 수량을 늘리는 거죠. 그렇죠? 지불 용의 금액.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willingness to pay라고 얘기하거든요. 영어로 얘기하면은 willingness to pay. 그러니까 소비자니까 지불해야 되죠. 그렇죠? 기꺼이 지불하려는 금액이 있는 거죠. 자, 수요 법칙은 뭐냐면 다른 조건이 불변일 때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은 늘어난다. 그렇죠? 자, 보세요. 이 수요 곡선, 공급 곡선 시장에서는요. 뭐와 뭐의 관계였죠? QP, 그죠? 공급 곡선 나머지 얘기했잖아요. P와 Q의 관계예요. 그죠? 그래서 이 가격과 수량이 변할 때 어떻게 되느냐, 요것만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가격, 수량 말고도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그렇죠? 여러분들 수요에 또 PQ가 아닌 나머지가 수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용돈이죠, 용돈. 소득이라는 것도 소득이 증가하면은 여러분들이
똑같은 수량이라도 더 많이 지불할 의향이 있고 똑같은 가격일 경우에는 더 많이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다른 요소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시장 같은 경우는 이 가격과 수량으로 표시하기 때문에 다른 조건이 불변일 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다른 요소 변하면은 뭐 다른 것도 변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일부 학생들은 왜 다른 학생보다 스니커즈를 구매하기 위해서 더 많이 지불할 용의가 있는가? 이거는 사람 그러니까 선호가 일단은 제일 먼저 봤을 때 선호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또는 뭐가 있겠죠? 그러니까 왜 지불하고자 하는 금액이 모든 사람이 동일하지 않는가 해서 초콜릿 하나를 놨을 때 사람들이 느끼는 가치가 다 다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어떤 사람 첫 번째로 뭐냐면 어떤 학생은 배가 고프지도 않을 수 있고, 그렇죠? 캔디바를 싫어할 수도 있죠. 선호가 다를 수도 있죠. 그래서 스니커즈의 편익이 학생마다 다를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또 돈이 없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지불용이란 단지 소비자가 어떤 제한을 원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지불하는 돈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편익을 얻느냐의 문제라는 얘기죠. 자, 시장 수요곡선이라는 것은 수요곡선이라는 것은 아까 뭐였죠? 가격이 있었을 때 이 가격에서 수요하고자 하는 그 수량 간의 관계를 그래프로 나타내는 거죠. 그렇죠? 근데 시장이라는 게 들어간 게 뭐죠? 시장이라는 것은 개별을 합하라는 얘기죠. 개별들의 합 이런 걸 다 합친 거를 시장 수요곡선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시장 수요곡선이라는 것은 모든 잠재적인 구매자들의 개별 수요곡선의 총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시장 수요성은 다른 모든 것을 고정한 상태에서 총 수요량과 시장 가격의 관계를 나타내는 거죠. 아까 그래서 시장이라는 건 아까 봤을 때 P하고 Q의 관계였으니까 좀 결국에는 이걸로 표현한다는 얘기죠. 자, 여기 가볼게요. 뭐 이건 시간대별로 좀 했었는데요. 그래서 뭐 9시 우리 원래 수업 들었더라면은 화요일 날 9시 클래스죠. 이때 이제 그 어떤 초콜릿에 대한 수요 이 클래스에서 수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10시 클래스에 보면은 또 이거에 대한 수요가 좀 다르게 있고 11시 클래스 이렇게 딱 했을 때 딱 가격은 다 이렇게 있었죠. 그렇죠? 그러면은 요거 그 주어진 가격에서 이 각각의 클래스에서의 그 수요를 합한 거를 시장 수요가 되는 거죠. 그렇죠? 시장 수요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장 수요 곡선은 모든 잠재적인 개별 구매자들의 개별 수요 곡선을 수평으로 합한 것이다. 그렇죠? 예를 들면 어떻게 될까요? 0.75일 때는 어떻게 되죠? 여기서는 10이었고, 그죠? 여기서 또 어떻게 되죠? 요거는 뭐, 잘 모르겠지만은, 뭐 15라고 그러면은, 그 다음에 여기서 0.75일 때는 여기서는 뭐 6 정도였다 그러면은, 이 0.75일 때 토탈이 어떻게 됐죠? 20일, 30일, 그죠? 0.75일 때 한 30일 정도 이렇게, 그냥 수평으로 다 합한 것들이 이제 시장 수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같은 경우는 초콜릿 딱 하나 했었을 때, 그 다음에 여러분 배고프고, 그래서 선택의 여지가 없었을 때, 여러분들이 선택했을 때 보면,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여러분들이 살 의향이 있느냐, 얼마에 살 의향이 있느냐. 이렇게 했을 때 배고픈 사람은 되게 높게 지불할 의향이 있고요. 그렇죠? 싫어하는 사람은 그냥 별로 지불 용의금이 상당히 낮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추가적으로 그거 말고 다양한 거를 바로 밖에서 파는 자판기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될 수 있는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옵션이 하나밖에 없을 때, 먹을 게 하나밖에 없을 때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배고프다 그러면은, 이걸 꼭 사야 돼. 난 꼭 먹어야 돼. 이렇게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지불 용의 금액, 그러니까 배고프니까 나는 이거 주고라도 먹어야 되겠어. 이렇게 하면 그 지불 용의 금액이 커지겠죠. 그런데 밖에 내가 다른 걸 먹을 수 있는 옵션이 있다 그러면은 그 초콜릿 자체에 대한 그 어떤 지불 용의 금액이 좀 떨어질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수요곡선의 이동 같은 경우는 다음에 한 가지가 변할 때 발생한다. 자, 하나 먼저 다시 한번 볼게요. 아까 수요곡선 어떻게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수요곡선 PQ 이렇게 되어 있고요. 수요곡선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P가 그러니까 가격이 변하거나
수량이 변하면요, 이 수요 곡선을 따라서 변해요. 그런데 가격이나 Q가 아닌 나머지가 변할 거는 이 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을 해요. 이 라인을 따라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이쪽으로 가거나 이게 왼쪽으로 가거나 이렇게 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을 해요. 예를 들어서 한번 보죠. 여러분들 용돈이 예를 들어서 뭐 30만 원, 한 달에 30만 원 정도 받다가 갑자기 100만 원으로 늘었어요. 이럴 경우에는 이 시장의 수요 곡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한번 생각해 보죠. 자, 여기서 얘기할 때 보면은 이동을 할 때는요, PQ를 동시에 고려하면 안 돼요. 하나를 고정시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보세요. 그러니까 Q부터 먼저 고정시키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Q를 한번 고정시켜 보세요. 예를 들어서 뭐 이거는 여러분들이 뭐 아무거나 제품을 생각할 수도 있는데, 수량이 동일하다 그러면은, 수량이 변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용돈이 늘어났기 때문에 조금 더 비싼 가격을 지불할 용의가 생길 수 있는 거죠. 소득이 늘어났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수요 곡선이 여기서 1에서 2로 이동했다, 그리고 올라갔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죠. 그렇죠? 근데 똑같은 방식으로 한번 제가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는 가격을 고정시켜 볼게요. 가격을 고정시키고 원래 수요 곡선 1번에서 이게 어느 쪽으로 갈 건지 한번 생각해 보죠. 소득이 늘어났을 때, 여러분들 용돈이 늘어났을 때 똑같은 가격이 이 제품의 가격이 변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용돈이 늘어났으니까 더 구매를 하겠죠. 더 사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수량이 늘어나겠죠. 그렇죠? 그렇게 따져보면은 소득이 늘어나면은 이게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겠구나. 그렇죠? 아까 다시 한번 수량을 고정시켰다 그러면 여러분 용돈이 늘어났으니까 더 높은 금액을 지불할 여력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수요 곡선이 오른쪽 이동한다고 할 수도 있고 위로 이동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수요 곡선, 공급 곡선이 이동할 때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런 것들은 하나를 고정시켜서 보라 이거죠. 네. 자, 그렇죠. 자, 기호와 선호, 그렇죠?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수요만 따졌을 때 보면은 D1이라는 게 있을 때, 그래서 BTS가 지금 K-팝으로 한류를 일으키고 있잖아요. 그러면 한국 제품에 대한 수요가, 네? BTS로 인해서 한국 제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 있는 거죠. 소득과 부는 방금 전에 얘기를 했던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관련된 재화의 이용 가능성과 가격. 이건 어떻게 될까요? 대체재가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좀 반응이 좀 달라질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구매자의 수와 규모. 그러니까 구매자가 늘어나면 당연히 재화와 동일하게 있었을 때 구매자가 늘어나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품은 100개가 있고 살려는 사람이 10,000명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서로 경쟁하듯이 더 비싼 가격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렇게 수요가 늘어나고 막 그럴 수 있겠죠. 그렇죠? 이게 다시 말하면 이건 동일한 수량일 경우에는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수요 곡선이 이렇게 이동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구매자의 미래에 대한 믿음, 기대 이런 거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 바뀔 수 있는 거죠. 자, 아까 이렇게 본 것처럼 예전에는 스니커즈 바, 초콜릿 바가 하나밖에 없었는데 만약에 밖에 자판기가 있어서 다른 걸 살 수 있다 그러면은 스니커즈에 대한 수요가 바뀌겠죠. 그렇죠? 이것도 다시 한번 보면은 수요 곡선을 어떻게 해석한다 그랬죠? 하나를 고정시켜라. 그렇죠? 여기서 시작해서 수량이 더 변하지 않는다 그랬을 때 대체재가 존재할 때 보면은 가격을 낮춰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또는 가격이 동일하다고 그랬을 때 대체재가 있을 경우에는 스니커즈를 덜 구매를 한다. 그래서 수요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죠. 자, 내가 당신에게 오늘 5시간 동안 만나고 당신이 그 전체 시간 동안 방을 떠날 수 없다면은 어떠한가?
이런 상황이 스니커즈에 대한 당신의 지불 용의를 바꿀 것인가. 그래서 그렇죠. 지금 뭐 이렇게 대안이 없고 그것만 해야 된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 데도 못 가고 지금 스니커즈 하나만 있는데 지금 자판기 밖에 있는 자판기도 못 쓰고 한 5시간 동안 가만히 있어야 된다 그러면 그래도 점점 더 배가 고파지다 보면은 이 스니커즈 바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거 보세요. 수요 곡선에서는 수요 곡선이라는 것은 공고 곡선도 마찬가지지만 P와 Q의 관계죠. 그렇죠? 그래서 P나 Q가 변하면은 이게 라인을 따라서 이 곡선을 따라서 움직이는 거고 PQ 아닌 제3의 요소가 변한다 그러면은 이 곡선 자체가 이동한다 그랬죠. 이렇게 왼쪽처럼 좌측으로 가거나 오른쪽으로 한다는 얘기죠. 근데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가 어떻게 한다 그랬죠? 그런 거는 PQ를 동시에 고려하지 말고 하나를 픽스 시키고죠. 수량을 픽스 시켰을 때 내가 소득이 늘어난다 해서 수량을 픽스 시켰을 때 여기서 내가 용돈이 늘어난다 그러면 이거를 더 비싼 가격을 지불할 의향이 있느냐? 그럴 것 같죠. 그렇죠? 오히려 소득이 늘어났을 때 적게 살지는 않을 것 같죠. 그렇죠? 그랬을 경우에는 이게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반대로 내 용돈이 올라간다 했을 때 가격이 동일하다고 그랬을 때 이쪽으로 갈 거냐? 이쪽으로 갈 거냐? 그렇죠? 가격이 변하지 않는다 그랬을 때 내가 용돈이 늘어나니까 더 살 거야. 그죠? 그러니까 수요 곡선은 오른쪽으로 이동할 거야. 이렇게 좀 그래서 방향성을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P나 Q를 둘 중에 하나를 먼저 고정시키고 나머지가 어떻게 되는지를 여러분들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되게 쉬운 거죠. 그래서 수요 곡선 한번 보면요. 뭐 이렇게 도표처럼 미국의 전체 원유 시장을 이렇게 도출했는데요. 수요 곡선을. 그래서 여기서 나타내는 게 뭐냐면은 이게 배럴당 가격이 50불일 때 이게 단위 수량이 10억 배럴이니까 한 350배럴 이렇게 소비를 하는 거죠. 그렇죠? 자, 휘발유 가격이 더 낮아진다면 사람들은 얼마만큼 더 휘발유를 사고 싶어 할까? 이런 봤죠. 가격이 싸지면은 그래도 많이 더 수요를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브라질 같은 경우는 갤런당 가격이 한 5.5불, 그러니까 5에서 6불 사이 이렇게 되니까 수요량이 한 이 정도 이렇게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1인당 수요량이죠. 인구가 다를 수 있으니까. 1인당 수요량 말하면 멕시코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싸니까 조금 수량이 늘어나고 베네수엘라 아까 얼마나 했죠? 갤런당 4센트, 그렇죠? 이렇게 되니까 엄청나게 쓰는 거죠. 이렇게 보면은 이런 게 그러니까 국가별로 비교했을 때 보면은 휘발유 가격이 떨어짐에 따라서 그 수요량이 늘어나는구나 좀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당연한 얘기죠, 그렇죠? 자, 이제는 이제 공급 쪽으로 좀 넘어갈게요. 당신이 교실에서 당장 스마트폰을 팔려고 한다면 얼마만큼의 돈을 받아야 되는가? 그렇죠? 여기서는 그러니까 아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 제품에 대한 가격을 지불하는 거죠. 그래서 willingness to pay라고 이렇게 하는 거고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공급자 입장에서는 나는 이걸 이만큼 받아야 되겠다 돈을 그렇죠? 왜냐면 이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 거니까 내가 이만큼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willingness to accept라고 수용 용의 금액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들한테 좀 얘기하기는 좀 그렇죠. 왜냐면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판매자가 아니라 어, 근데 사람에 따라서 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람에 따라서 좀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아까 사실은 공급곡선은 기업의 비용이랑도 관련되어 있거든요. 비용과. 그렇죠? 비용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어떤 사람은 아주 낮은 가격에 팔 수도 있고요. 공급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되게 높은 가격에 고비용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뭐 여학생의 뭐 남학생도 상관없지만은 어떤 장신구를 만든다고 한번 따져보죠. 장신구를 따져보면 어떤 친구들은 되게 수월하게 그리고 이쁘게 또는 적은 비용으로 장신구를 만들 수 있죠. 그래서 뭐 반지라든지 목걸이라든지 있죠. 그 사람들은 뭐, 그냥 뭐, 자기 장신구 하나 만드는데 1시간도 안 걸리기 때문에 뭐, 1, 2만 원에도 팔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은 이, 퀄리티는 똑같은데, 이거 하나 만드는데 거의 뭐 하루 종일 이렇게 하고 막 그런다면은 이 사람은 사실 1, 2만 원에 이렇게 팔려고 안 그럴 거예요.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서 이거를 얼마에 파는가, 이거에 좀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아까 우리 처음에 얘기했을 때, 공급곡선이라는 것도 이렇게 되는 게 맞다 이거죠. 여기서 누가 시작해냈냐? 가장 효율적인 사람 있죠. 이것도 뭐냐면 이것도 그 수용 용의 금액도 아까 그 수요와 마찬가지로 요런 게 관련됐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까 했던 거랑 똑같습니다. 가격과 공급량, 수량 간의 관계. 그죠? 표는 뭐예요? 주어진 가격에서 공급되는 공급량을 표로 표현한 거고, 공급곡선이라는 것은 가격과 수량을 그래프로 나타낸 거죠. 그래서 공급곡선은 좀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공급곡선은 우상향한다. 제가 왜 그런다 그랬죠? 우상향하는, 사실은 좀 더 정확히는 이렇게 되는 게 맞겠죠? 왜 그런다 그랬죠? 가격부터 생각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가격이 올라가면은 공급자한테는 좋으니까 자기네들은 수량을 늘린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요. 수량을 늘리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반대로 수량 먼저 얘기하면은 수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비용이 한계 비용이 더 증가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격을 높은 가격을 매겨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실은 공급 곡선은 요쪽에 좀 더 가까운 얘기죠. 자기 생산과 관련된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즉 공급 곡선에서 가격과 공급량은 양의 관계가 있다. 좀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공급 법칙이라는 것은 자 여기 볼게요. 공급 곡선이 우상향하는 것은 추가적인 단위에 대한 수용 용의 금액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 수용 용의 금액이 왜 증가하느냐? 생산을 증가할수록 한계 비용이 체증해요. 그래서 이 그래프는 요게 맞다 그랬죠, 사실은.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생산할수록 이 기울기를 보시면 이 한계라는 것은 기울기랑 관련됐다 그랬죠. 그렇죠? 하나 추가적으로 생산할 때마다 더 비용이 증가하는 거죠. 그렇죠? 자, 공급 법칙, 뭐 법칙이라기보다는 뭐 다른 조건이 불변일 때 가격이 상승하면은 공급량은 늘어나더라. 그러니까 공급 곡선은 가격과 수량 간의 양의 관계가 있더라. 좀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가격이 높아질수록 왜 당신들 가운데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스마트폰을 팔려고 하느냐? 스마트폰을 팔려고 하는 가격은 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지 않느냐?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는 얘기를 뭐 여러분들 다 팔 수 있겠죠. 가격이 높아지니까 그렇죠? 판매함에 따라서 수익이 늘어나니까 더 많이 팔려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스마트폰을 팔려고 하는 가격은 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지 않느냐? 수용용이면 아까 한계 비용과 관련됐다는 얘기죠. 사람들이 이 생산자 입장에서 보면은 이 재화의 한 단위 생산하는데 이 비용이 다를 수 있다는 얘기죠. 시장 공급곡선도 마찬가지로 공급자들은 그러니까 동일한 재화를 공급하는 공급자들은 여러 공급자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주어진 가격에서 그 각 공급자들이 공급할 수 있는 수량들의 개별들의 합을 공급곡선이라, 그러니까 시장 공급곡선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시장 공급곡선은 모든 잠재적 개별 판매자들의 개별 공급곡선을 수평으로 합한 것이다. 이렇게 좀 하는 거고요. 자, 교실에서 당신의 스마트폰을 판매하기 위해서 당신이 어떤 가격을 요구했는지 한번 기억해보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위해서 중고폰이 있어요. 응? 그래서 지금은 아이폰 11인가요? 여러분들 아이폰 10이 있다고 해서 뭐 다 줬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휴대폰 하나밖에 없는데 그래서 그걸 팔아야 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꼭 필요한데 이거 좀 그냥 굳이 팔려고 그러면 얼마를 받아야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 최소한 이 정도를 받아야겠다는 가격이 꽤 높을 수 있는 거죠. 근데 만약 당신에게 최신의 기술의 스마트폰이 공짜로 주어졌다면은 기존에 있는 휴대폰은 어떻게 되겠어요? 더 싸게 팔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공급곡선은 다음 중 한 가지의 변할 때 발생한다. 요소의 가격. 그래서 공급곡선이 이렇게 돼 있죠. 이거 뭐 휴대폰이라고 따져볼게요. 휴대폰 시장. 생산 요소의 가격이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공급곡선이. 자, 둘 중에 하나요. 왜냐면 이 자체 휴대폰의 가격이 아니라 생산 요소의 가격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거 반도체, D램 같은 거였죠. 그러니까 부품, 그렇죠? 부품 가격이 올라가면 어떻게 되죠? 자, 이 부품 가격은 휴대폰 가격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자, 하나를 고정시키라 그랬죠. 자, 이게 Q가 변하지 않는다 그랬을 때, 공급량이 변하지 않는다 그랬을 때, 부품 가격이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요거보다는 더 비싼 가격을 매겨야 되겠죠. 공급자가.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 공급곡선이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또는 공급곡선이 왼쪽으로 간다. 이렇게 얘기해도 동일한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기술이 증보하면 어떻게 될까요? 기술이 나아지면은 사실은 생산에 있어서도 비용도 더 여러 가지 줄어들 수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수량이 동일하다고 따졌을 때 기술 진보로 인해서 어떤 기술 진보로 해서 기술 향상으로 해서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은 동일한 수량이라면은 이게 밑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기술 진보가 있었을 때는 공급곡선이 오른쪽으로 하거나 밑으로 간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판매자의 수와 규모. 이것도 보시다시피 뭐 이렇게 기존에 아까 판매자 수가 어떤 영향을 미치죠? 시장 공급곡선에 영향을 미치죠. 시장 공급곡선이라는 것은 개별 판매자들의 주어진 가격에서 개별 판매자들의 판매량을 다 합한 거죠. 근데 공급자가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또 이게 늘어나겠죠. 공급곡선 오른쪽 가겠죠. 그다음에 판매자의 미래에 대한 믿음, 기대 이런 거에 따라서 뭐 이것도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에 따라서 그죠? 경기가 좋아질 것이다. 그럼 어떻게 돼요? 동일한 가격이라면은 생산을 더 늘리겠죠. 근데 경기가 위축될 것이다. 이래서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생산량에서 줄이겠죠. 그러면 이게 공급곡선 왼쪽으로도 갈 수도 있고 오른쪽으로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술 반차 같은 경우는 구형 스마트폰에 대한 수용량이 금액이 대체되고 있다 보니까 감소하고 그래서 공급곡선이 아래로 가는 거죠. 기술 발전이라는 것은 뭐 개별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프래킹이라는 좀 어려운 용어가 있는데 여러분들 여러분들 셰일 오일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셰일 오일이 뭐냐면은 원래 원유 같은 경우를 시추를 어떻게 쓰냐면은 여러분들 뭐 북해산 원유, 브렌트산 원유, 그다음에 뭐 두바이산 원유, 그러니까 원유 같은 거는 뭐냐면 바다에다가 파이프를 딱 이렇게 넣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액체를 이렇게 끌어올렸었죠. 근데 셰일 오일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건 땅이에요, 땅. 왜 땅이 있는데 땅에다가 드릴을 들어가지고 여기 뭐가 있어요? 돌하고 흙들 있죠. 돌하고 흙들이 있는데 이런 거를 이 수압파쇄로 해서 물로 이렇게 딱 물을 뿌리면서 그다음에 여기 좀 이렇게 뚫으면서 물을 뿌리면서 그 물 뿌리고 나면 여기서 돌이나 흙에서 액체가 이렇게 흘러들어서 그 기름기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걸 빼내가지고 다시 이제 원유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미국에서 좀 많이 하는 건데 이런 수압파쇄 방식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공급곡선이 이렇게 되겠죠. 공급곡선이. 이것도 쉽게 얘기하면은 시장에 공급자들이 늘어나는 거죠. 늘어난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사실
어떻게 되냐면은, 뭐, 동일한 가격이라면 수량이 늘어날 테고, 동일한 수량이라면은 가격이 하락할 거죠. 그래서 매우 효율적이고 저비용 공급자들은 시장에 참여하기 위해서 더 많이 요구할까 더 적게 요구한다. 효율적인 사람이 시장에 추가적으로 진입이 된다 그러면은 가격은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이 같은 경우는 기존에 바다에서 원유를 짜던 또는 이제 땅에서 그러니까 원유를 짜던 거에서 수압판식으로 돌 같은 데서 그러니까 기름을 뽑아내다 다시 하다 보면은 공급도 늘더러 가격도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또는 동일한 가격일 때는 공급이 늘어나고 동일한 수량일 경우에는 가격이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원유 채굴 기술의 발달이라는 것은 그 다음에 저비용 공급자가 증가할 경우에는 공급이 증가하더라. 그 공급 고선이 오른쪽 또는 밑으로 이동하더라 이렇게 좀 얘기를 하시는 거죠. 뭐 아까 수요랑 똑같죠. 자, 수요나 공급이나 Q와 P의 관계인데 Q와 P가 이동하면은 그 공급 고선 라인을 따라서 이동을 하는 거고요. QP 아닌 나머지가 이동할 경우에는 공급 고선 자체가 이동한다는 얘기죠. 좀 보면 되겠고. 자, 그래서 죄송합니다. 우리가 간단하게 수요 공급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다 보면 이제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제 균형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겠죠. 그렇죠? 지금 이 부분에서 이제 균형이라는 걸 얘기를 할 텐데, 균형에서의 공급과 수요는, 다음 시간에 우리 다시 좀 얘기를 하는 걸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